본래보다 더 뜨거운 원의 정치 토론, 원의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 무대 먼저 어떻게 봤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인사람 뭐 요즘 잼잼 뭐 깍꿍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제 그 보고 나서 근데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저는 역사나 정치 철학의 일천함이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거 정말 1900년대 초반 19세기나 아니면 공황 이전의 사상, 자유주의적 사상, 그러니까 시장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에 사회권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다는 경제민주화 조항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 헌법 안에도 사회적 가치, 평등의 가치,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로스쿨에서 배운 우리 헌법의 가치예요. 예. 근데 마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색깔론을 펼치기 위해서 자락을 깔듯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도대체 나랑 같은 헌법을 배웠나?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역사와 정치 철학의 부재 말씀해 주셨고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봤고요. 뭐 예. 도리도리 빼고는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도리도리도 뭐 괜찮아요. 그 속도만 좀 늦추면 돼요. 속도를 늦춰. 예,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서 보는 것 자체야 뭐 괜찮은 거니까. 근데 뭐 저 대통령 될 사람은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아마 이번에 그런 지적 받았으니까 다음에 좀 훈련해서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뭐 권성동 의원도 심지어 본인도 도리도리 지적한다고 뭐 그러시는 마당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정치 참여 선언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뭐 한 가지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봐요. 예. 굉장히 이제 내가 국민의힘의 철학에 동의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 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비전이 없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저는 컨벤션 효과를 아주 잘게 쪼개서 가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치 참여를 선언한 거고 다음번에는 또 대선 공약 발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입당 선언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꺼풀 한꺼풀씩 보여주는 것도 뭐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략 컨벤션 효과를 잘게 쪼개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꽤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사실 윤 전 총장 옆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보통 이 정도 대선 캠프쯤 되면 본인이 모든 걸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뭐 자문해주는 교수들도 있으실 거고 뭐 예. 전직 공무원 전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뭔가 정책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설의 근거를 내놓지 않겠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을 그 출마 선언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첫 공개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책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다 내놔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다만 본인이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일천함을 드러냈다. 우리 헌법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어제 그 부분 참 답답했어요. 진짜로.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가 꼭 기업을 우선시하는 뭐 기업 시장 경제의 자유만 있는 게 예. 아니거든요.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우리 뭐 집회 결사 뭐 우리 뭐 온갖 사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대부분들은 다 자유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알겠습니다. 것이고. 네네. 헌법 논쟁 여기서 할 필요 없고요. 이 천하람 변호사 말처럼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 우파를 겨냥해서 뭐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제라든가 뭐 죽창 이야기하면서 일본 이야기 다 그냥 지지층 겨냥해서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의 생각 차이인 것 같은데 자 첫인사했던 자리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뭐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기도 했고 윤 전 총장이 국회에 가서 출입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기자들 만나면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동훈 전 대변인 문제 알았느냐. 네. 그 아내분이 오늘 김건희 씨죠. 인터뷰했는데 알았느냐. 근데 이런 질문에 또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뭐 잘 몰랐다. 뭐 이런 예. 식이었죠. 네.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니까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그냥 예고편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세팅 자체가 추가 질문을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 기자분한테 한 번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계속 파고드는 질문이 안 나와서 저도 오히려 그 자리에 갔던 기자들하고 어제 저녁에 좀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싱겁게 했냐 제가 오히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도 한 얘기도 분위기도 좀 엄숙하고 또 처음 정치 시작하는 사람한테 뭐 너무 뭐 엑스파일이니 뭐 부인분 의혹이니 이런 거 묻기가 좀 그렇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앞으로가 진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기자회견 방식은 청와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깊이 있게 그렇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우리 뭐 천 변호사님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뭐 다들 언론에서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자리가 신인 선수 육성하는 뭐 리빌딩 시즌도 아니고요. 거기는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지 실력을 키워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관대하고 아량 넓게 언론이나 평자들이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유 첫 데뷔인데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가 무슨 뭐 한화 야구하는 데입니까? 리빌딩 시즌이에요 지금이? 갑자기 아니에요. 윈나우 해야 되는 곳이에요. 윈나우. 제가 봐도, 하나 팬이라. 우리 이동영 작가님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 한번 해야 돼요. 제가 봐도. 네.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세게 한번 굴려주세요. 이 작가님이 오른쪽으로 굴렸다 왼쪽으로 굴렸다가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지금 어제 윤 전 총장의 데뷔 무대에서 끝날 즈음에 홍준표 의원이 국민보고대회를 열었거든요. 네. 2시에 하셨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나 권영세 의원이 좀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것 같지 않거든요. 멈추겠습니까? 예. 전혀 안 멈추시죠. 그 어제 이게 저도 뭐 양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에 누가 갖고 뭐 홍준표 의원 쪽에 누가 갖고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리스트도 돌고 뭐 그러던데 저는 이거는 홍준표 의원의 미스였다고 봐요. 본인은 맞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거의 무슨 캠프파이어랑 성냥불 같은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그 보고대회에서 뭘 했는지는 사실 전혀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악화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해야지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 굉장히 마음 바쁘실 것이고 점점 더 비판의 수위가 거세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부의 내홍이라고 비춰지면 국민의힘이나 윤 전 총장한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의 목표는 좀 분명해 보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말을 자제해라 이 얘기는 겁먹고 안 들어오게 하지 말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다가 올 때 오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당 안에 들어온 다음에 비판하게 해라 이런 정도로 읽히는데요. 사실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동안에 공격을 해서 실제로 말랑말랑하게 그 윤 전 총장의 윤 후보라고 합시다. 이제 윤 후보의 그 지지율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다라고 이제 자기 구도를 그리고 있겠죠. 예. 결국 뭐 홍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후보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일각에서는 최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보다 더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뭐 인지도가 낮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인지도보다는 결국은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 전 총장 따라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예를 들면 반문연대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하면 그 윤 전 총장 쪽을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윤 전 총장이랑 문재인 정부가 막 충돌하고 뭐 추윤 갈등 이런 거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상징성은 윤 전 총장이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도대체 그럼 뭘로 할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판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뭐 격이더라고요. 격. 뭐 품격. 인격 뭐 이런 얘기들만 엄청 나와요. 이제 미담 제조기는 맞으신 것 같긴 예.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온건하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좀 우리 사회에 진정한 품격 있는 대통령 뭔가 우리 시대의 어른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먹고 살기 편할 때는 어울리는 분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민생 경제 이번에는 대선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코로나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면에 있어요. 청년들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가장 여러 사람이 많이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 관리 능력이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만큼 위기 관리 능력이 평가받을 만큼 사실은 닥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품격, 인격 이런 게 시대적 과제와 맞느냐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뭐 품격 있는 대통령 좋죠. 근데 품격만 있어서 품격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요한 경쟁의 포인트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꺼두고 있다 첫 행보 서울대 법대 동문 모임 이거 참 구립니다. 이분이 뭘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첫 행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내가 어디를 갔느냐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동문 모임 가서 호텔에서 열리는 거기 갔어요. 핸드폰 꺼두고 있다가. 저는 이분 정치하기 되게 어렵겠다. 첫 행보를 보고. 뭐 그런 것보다 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그 내부 주자들이 아무리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견제도 있을 테고. 네, 그런 걸 꺾을 수 있겠을까? 뭐 그거야 뭐 본인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드 카펫을 깔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정치적인 능력은 하나도 검증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뭐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가 별로 겹치진 않아요. 있는 사람들이랑. 캐릭터가 겹치진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신 변호사님은 품격 이런 거 밥 먹여주냐 하셨지만 저는 오세훈 뭐 박형준 이런 분들이 당선되는 거 보면 예. 우리 국민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네거티브하고 이런 사람보다 약간 좀 뭐랄까 좀 부드럽고 그냥 뭐 품격 있고 내 얘기하면 좀 들어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좀 힘드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찾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 지지율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 말고 보면 윤석열 후보 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많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윤석열 후보에 빠지는 지지율이 낙순물 효과, 낙순물 받아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단 말이에요. 완주를 한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스페어 후보로 누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완주를 했어요. 그 논리와 지금 비슷한 논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본인도 그런 나름의 경쟁력이 그러한 조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이분이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권 이야기도 좀 해보죠. 야권 1위 후보가 윤석열이라면 여권 1위 후보는 이재명인데 이재명 지사가 내일 아침에 사전에 녹화한 비디오를 유튜브와 SNS로 하겠다. 이거는 아마 1위 후보라는 여유 플러스 세 가지 하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 뭐 코로나 시기도 하니까. 근데 이왕이면 라이브로 하시지 그렇다고 굳이 또 녹화는 뭐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진짜 굳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전남 순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천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이낙연 지사 그러니까 이제 전 대표의 조직이 정말 많았어요. 예. 아무래도 전남이니까. 예.
근데 제가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조직의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 지금 이재명 지사 뭐 여러 포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거의 다 넘어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전해 들은 거니까 뭐 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남에서도 그 정도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께서 세과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과시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약점으로 지목되는 게 결국은 이렇게 민주당 경선이 원사이드로 결정이 되면 뭐 흥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박영선, 우상호 경선이 흥행 안 됐던 이유도 누가 봐도 박영선이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런 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단점 저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이제 뭐 변수가 있다면은 본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본선 6명 컷오프에서 본선이 진행이 될 텐데 7월 중순부터 그 본선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50%를 바로 넘느냐. 예. 아니면은 50% 득표를 못 하면서 결선 투표로 2명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결선 투표까지 갔을 때는 사실은 정치적 다이나믹이 생길 수 있죠. 말 그대로 합종연행 내지는 연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게 하나의 변수. 이건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가운데서 선거가 끝나고 9월 달에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여당다운 실력과 신뢰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이낙연 후보가 됐든 되면 우리 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당이 딱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실력과 돌파력,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다. 컨벤션 효과 그 자체를 노리고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사실. 예. 뭐 여당 지금도 별로 실력 없는 것 같은데 뭐 9월이라고 갑자기 없던 실력이 생기겠습니까? 뭐. 제 생각에 당 이미지로 이재명 지사가 득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기로 승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그 지금 천하람 변호사 지적이 민주당에서 뼈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가 뽑히면 그 악재는 당이 막아주고 호재는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략 전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발목만 잡지 마라. 이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등판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추미애 박용진 두 후보가 지지율이 요즘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두 사람이 올라오면 그래도 이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흥행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될 겁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요. 뭐 최근에 소득세, 뭐 법인세 감세까지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 박용진 의원이 그 민주노동당 출신이시잖아요. 예. 네, 또 저랑 같이 활동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 신 변호사님도 이렇게 또 대선 후보가 되시는 날이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근데 여튼 굉장히 문동장을 넓게 쓰겠다. 좌로도 우로도 필요하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같은 그 법인세 인하를 하셨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것 같고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컷오프는 통과하시기를 바라고 되든 안 되든 그 친문 지지자들이 패배를 승복하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 힘을 보태는 데는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저랑 같이 학번도 같아요. 그래서 같이 민주노동에서 쭉 일했는데 그때도 금기를 깬다라고 해서 뭐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금기를 깬다고 해서 그게 다 개혁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금기를 많이 깨신 분은 트럼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금기를 깨는 법인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또 미국에서 지금 법인세를 바이든 정부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인세를 쭉쭉쭉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수준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포지셔닝 플레이를 하는 건 좋다. 본인이 민주당의 오른쪽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전략일 수 있겠으나 이게 금기를 깨는 것이다. 내지는 금기를 깨니까
젊고 개혁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정책들을 내와야 되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그냥 오른 측면 사이드 돌파 정도 전술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조금 좀 우려되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 용진은 이왕 갔으면 좀 잘해라.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좀 보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지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출정식을 끝내고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갔다가 1박을 한 뒤에 호남을 찾는다. 그 민주당 후보이지만 TK 출신이다. 이건 뭐 이재명 지사의 장점일 테고. 그렇죠. 끝나고 바로 호남 간다. 이것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예. 뭐 특별할 거는 없는 행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사실 전남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 광주만 간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북과 전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라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재명 지사 아직 그래도 선거 뭐 많이 남았는데 예. 호남에 와서 그냥 광주만 찍고 가시지 말고 좀 두루두루 둘러봐셨으면 좋겠다. 예. 듭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순천에 가서 천하람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께서 내일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님 오셨을 때도 뵙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과 달리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1위 후보이니까 전략이죠, 전략입니까? 전략. 예. 1위 후보 전략이라고 보고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한편으로는 뭐 추나땡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천하람 변호사 얘기하는 그런 비호감도가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높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때 말하자면 추미애 전 장관은 할 말이 많거든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지사는 굳이 직접 지금 언급할 필요 없다.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민주당의 다른 분도 오늘 저도 뵀는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정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뭔가 언급을 하면 차라리 뭔가 통 크게 보이려고 덕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덕담을 하자니 가뜩이나 이 친문 지지자들이 별로 이렇게 또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대인배 코스프레 해서 또 잃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무언급 전략이 뭐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반면에 뭐 윤 전 총장은 뭐 어제 기자들 질문이 왔으니까요. 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사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지도 않고 과거에 변호사였을 때 만나봤었다. 그러니까 이사가 변호사였을 때죠. 그런 인연을 언급하긴 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좀 지켜봅시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의 측면 승부 천하람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